오늘 아침 주니스입니다. 충청과 경북에 이어 수도권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2% 가까이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 수치가 시장 전망보다 높았던 점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이 상향 조정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세 번째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향한 상대 후보들의 공세가 계속됐습니다. 댓글팀 의혹에 한 후보는 일절 관여한 게 없다고 부인했고 다른 후보들은 떳떳하면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사직 마감 시한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가 미미해 10,000명에 달하는 무더기 사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될 사직 규모를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는 호부 예비특보가, 경기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상황 어떤가요? 네, 이곳 청계천은 어제 밤 9시부터 산책로 침수를 대비해 출입이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수도권 일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약한 빗줄기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많은 비의 기준은 시간당 30mm 이상인데요. 예비 호우특보가 내려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는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비가, 호우특보가 발령된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파주시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새벽 4시 22분을 기해 수도권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에는 오늘 새벽 5시 기준 비 피해 관련 신고가 4건 접수됐는데요. 파주와 일산에서는 며칠 사이 계속된 비에 지반이 약해져 5m 높이 가로수가 쓰러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저녁 7시 30분을 기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9시부터 시청과 구청, 시설공단 직원 3,4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배수로와 빗물바지 등과 산사태 우려 지역 그리고 급경사 지역 490여 곳도 사전 점검했습니다. 또 청계천이나 도림천 등 서울 시내 하청 29곳도 혹시 모를 범람 사고에 대비해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와 하천 주변, 저지대 등 침수 취약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출근길 교통 상황 미리 확인해 평소보다 서두르시고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밤사이 충남 청양에는 시간당 6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세종에선 도로가 침수돼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고 충남 금산과 보령 등 5개 시군에서는 주택 침수와 산사태 우려로 주민들이 사전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전의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내린 강한 비는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갑천 수위도 조금은 올라간 모습이지만 지금까지 내린 많은 비의 영향으로 유속이 조금 빨라진 모습입니다.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에는 세종대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오늘 새벽 3시 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충남 태안과 당진 등 6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대전에선 어젯밤 9시쯤 시간당 27.5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대전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하상도로와 주차장을 모두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종에선 가람동과 금남면에 있는 도로가 침수돼 우회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충남 청양 정산에는 시간당 60mm, 천안 56.4mm, 보령 53.4mm의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금산과 보령, 부여 등 5개 시군에선 주택 침수와 산사태가 우려돼 주민 87명이 인근 마을회관으로 사전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소방에는 밤사이 160건이 넘는 비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대부분 나무 쓰러짐이나 배수 지원 등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충남권엔 30에서 100mm, 충남 북부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연이은 장맛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이처럼 밤사이 충청 그리고 경북에 이어 지금은 경기 북부에 곳에 따라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곳곳은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오늘 밤 사이에 또다시 야행성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기 북부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상암동에는 약하게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경기 북부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주에는 시간당 8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수도권 기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최대 7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라색의 호우 구름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앞으로 저기압의 중심을 따라 호우특보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다가 낮 동안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 사이 또다시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산사태도 비상입니다. 우선 중부와 전남, 영남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충청과 전북은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여전히 산사태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전에 대피 장소를 확인하시고 산사태 전조 증상을 살피는 등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정체 전선을 곳곳에 비를 뿌리며 주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겠고요. 그 사이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비와 함께 중부 서해안에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수도권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발송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과 진서면 지역으로 앞서 새벽 4시 22분에 발송됐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재난 문자로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가 동시에 충족되거나 1시간 안에 72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면 곧바로 각 읍면동에 긴급 문자가 발송됩니다. 지난해 수도권에 처음 도입돼 6건의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으며 올해는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어젯밤 8시를 기준으로 이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어젯밤과 오늘 밤 사이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예상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호우가 집중될 때는 산 주변 접근을 자제하고 안내 방송이 나오거나 대피 명령이 나오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 북부에 강한 비가 예보된 가운데 도로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도로에서 5m 높이의 가로수가 넘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계속되는 피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가로수가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저녁 8시쯤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공원에서도 5m 높이의 나무가 인도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정전 등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일부 충청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며 각 시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종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가람동 고속도로 송원교 하부도로와 감성리 도암 1교 도로가 침수돼 도로를 차단한다며 우회해달라고 알렸습니다. 공주시는 재민천 산책로 모든 구간을 통제하고 있다며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2% 가까이 뛰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시장 기대를 웃돈 6월 소매 판매와 소형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5% 오른 4954.48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0.64% 오른 5667.2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20% 오른 18,509.3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7,043억 달러로 한 달 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 대비 0.4% 감소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웃돈 수치입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인데요.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예상보다 높은 소비 판매 지표는 고금리 장기화로 소매 판매가 압박을 받고 있지만 우려만큼 빠르게 냉각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건강보험회사와 금융주가 특히 강세를 보였는데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유나이티드 헬스가 6% 넘게 상승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최근 뉴욕 증시 상승을 주도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은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값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국채금리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국제유가는 주요 원유 수입국인 중국에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1% 넘게 하락하며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지영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2%포인트 상향 조정해서 2.5%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과 동일한 3.2%를 유지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IMF가 7월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5%로 지난 4월 2.3%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월 2.2%에서 2.3%로 올린 뒤 4월엔 전망치를 유지하다 석 달 만에 다시 올린 겁니다. 정부는 1분기 GDP 성장률 수치가 시장 전망보다 높았던 점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이 IMF가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6%로 한국은행은 2.5%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IMF는 내년엔 우리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 4월과 비교해 0.1%포인트 내렸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지난 4월과 동일한 3.2%로 전망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은 1분기 실적을 반영해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2.6%를 예측했습니다. 유로존은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실질 임금 상승 등으로 0.1%포인트 상향된 0.9%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중국은 민간 소비가 반등하고 견조한 수출 영향으로 5.0%를 전망한 반면 일본은
일부 자동차 업체 생산 차질 등으로 0.7%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는 기존 전망인 3.2%를 유지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는 상방 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고금리 지속,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등은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세 번째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상대 후보들의 공세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쟁점으로 떠오른 댓글팀 의혹에 한 후보는 일절 관여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다른 후보들은 떳떳하면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세 번째 방송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특검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특검을 오히려 떳떳하면 한번 받아서 되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 증폭시킬 것이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당론하고 대통령의 뜻이 다르다면 오히려 그걸 되치기를 통해서 특검법을 한번 수용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한 후보는 관여한 게 전혀 없다며 일축하고 오히려 다른 후보들이 민주당 논리에 올라탔다며 불쾌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하다가 민주당의 양문석의 논리에 같이 편을 먹고 같은 당의 당대표를 공격한다? 당권 레이스 초반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공방이 재점화됐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한 후보 주장대로면 본인 특검법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막상 본인이 관련된 한동훈 특검은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수사가 끝나서 혐의가 없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이게 항아리에서 곶감을 빼먹는 모습이 아닌가.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냐는 돌발 질문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시네요. 예.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원희룡 이들 준비되지 않은 후보들 탓에 연설회장 물리적 충돌이란 낯선 모습들이 나온다고 한탄했습니다. 특히 결선 투표 연대론이 흘러나온 원희룡 후보를 향해선 정확한 증거 없이 의혹을 띄워 논란만 키웠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에 원 후보는 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격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짚어볼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원 후보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하시는 게 좀 거칠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더 소상히 설명할 게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야지 그런 식의 의혹 제기는 조금 전당대회에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나치게 격하게 진행된 부분들은 사실은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전당대회 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를 의식한 듯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책 관련 질의응답도 비교적 많이 나왔습니다. 전당대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은 오늘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막판 당신 잡기에 나섭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됐다는 지적 속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네 번째 방송토론회에 나섭니다. 어젯밤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 등을 둘러싸고 후보들 간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후보들은 또 오후에 이번 전당대회 마지막 합동연설회 일정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합동연설회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레부턴 경선 비중 80%를 차지하는 당원 투표를 진행한 뒤 오는 23일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과반 1위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8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네, 국회에선 이번 달 초 최상병 특검법 처리 이후 여러 현안들이 맞물리면서 여야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협상은 결렬됐고 연금 개혁과 세제 개편 논의를 두고도 내탓 공방이 오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야당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이후 10여일 만에 마주 앉게 된 여야 원내대표. 22대 국회 개원식과 7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시작부터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먼저 극한 대치로 민생 법안 논의는 뒷전인 국회 상황을 두고 우원식 의장의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모자라서 저는 직무유기다. 민주당은 여당의 비협조로 국회가 파행됐다며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고 국회에 돌아오겠다고 한 게 일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혹시 일을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우려합니다. 국민의힘은 원인 제공자는 야당이라며 협치 관행을 되살리라고 맞받았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의 힘만 믿고 다수결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임위 모습입니다. 1시간 반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여야는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이재명 전 대표가 언급한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문제와 연금개혁 논의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 대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선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세제 개편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그 문제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자꾸 치고 빠지기식, 간보기식 변죽 울리는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먼저 여당이 부자 감세가 아닌 전향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연금 개혁 문제도 지난 21대 국회 막판 윤석열 대통령이 무산시켰다며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 금투세 논의하자 제안 취지는 좋으나 진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국회 상황이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개원식 일정 협의도 난항을 겪으면서 최장 지각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에서 사용할 렌터카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계약사항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자차 보험에서 슈퍼, 완전 등의 용어가 면책 범위를 오인하게 만들면서 소비자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린 A씨. 반나절에 차량 훼손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렌터카 계약 시 가입한 자차 보험 처리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뜬금없이 20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슈퍼 자차라고 하는 모든 그 보험이 다 되는 거에 덧붙여서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를 빌리는 소비자들이 몰리며 이 같은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7월에서 9월 휴가철에 집중돼 있는데 이 중 35%가 사고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사고 시 업체 측이 수리비나 사고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불만 등이 74%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에 대비해 차량 손해 면책 제도인 자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용어 때문에 면책 범위를 오인하게 만들어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자차 보험 상품명에 슈퍼자차 또는 완전 자차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모든 사고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으로 오인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기대와는 달리 보장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렌터카 사용이 높은 만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지역 렌터카 이용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예약할 때 이 계약서를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하고 제주관광협회와 함께 피해 예방 활동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기상청 예보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적 폭우가 남부지방에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서울 등 수도권에 최대 2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교육홍보본부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호우특보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벽 4시부터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 서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 지금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현 상황은 이제 충청도 지방에 경기 남부에 내리던 그런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현재는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 그다음에 강한 비구름들이 북한, 그러니까 휴전선 부근에 지금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 등 수도권의 출근 시간에는 이런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여서 하여튼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호우 상황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쪽에 집중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지역에 호우 경보 또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북부에 내려진 호우특보가 이제 서울 등 수도권에 점차 확대된다고 보면 될까요? 남쪽에서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 내려오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낮 12시 전까지 서울 수도권에 내려질 가능성은 없고요. 새로운 비구름들이 이제 유입이 되고 그게 이제 한 내일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정체 전선이 이 중부지방에 걸쳐 있으면서 이게 물결이 출렁거리듯이 약간씩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가 이제 국지적으로 오는데 제주도는 뭐 좀 장마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해안 쪽도 벗어났고 이래서 오늘과 내일은 이제 어찌됐건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그런 어떤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네, 결국 지금 중국 쪽에서 계속 수증기가 밀려오면서 앞으로 정체전선이 좀 여기 중부지방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중부지방에 앞으로 쏟아지는 비의 양이 또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에 딱 버티고 있고 북쪽에서는 상층에 기압골이 이제 이렇게 패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압골들이 지상 부근에 저기압을 발달시키고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기를 따라서 계속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는 상태에서 북쪽에서 찬 공기들이 내려와서 이제 부딪히면서 그런 비구름들이 크게 발달하고 또 비를 쏟아부으면 좀 숨고르기 들어가서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상태가 계속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호우의 특성이 각각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상청 예보를 보면 중부지방을 지날 그 비구름대가 압축된 형태를 띌 거라 이렇게 예보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고 위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니까 그 경계면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체전선이거든요. 그래서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서로 만나는 면, 그게 이제 어떤 그 정체전선을 강화시키고 발달시키고 그걸 이제 두 공기가 압축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이 되고 있고 남부에 머무르던 이제 정체전선이 중부지방 올라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주는 아까 끝났다고 장마가 보이는데 남부도 남해안 지방은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이제 다음 주까지는 장마가 뭐 금방 끝나는 건 아니고 이 장마가 이제 끝나는 분위기. 자, 언제 끝나냐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저 북한 쪽으로 확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17일 수요일인데 적어도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은 이 서울, 경기, 이 중부지방에서 그 정체전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쪽은 끝나가는 분위기지만 중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제 다음 주는 또 그 남쪽에서는 이제 태풍 이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상 상황입니다. 일단은 예보를 이제 점쳐봤을 때 일주일 동안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비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기존에 좀 장마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장시간 동안 이렇게 내리는 형태였는데 지금 계속 저희도 예보를 전해드리고 있지만 시간당 기준으로 많이 강수량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다면은 좁은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장마라는 그 고전적인 뜻이 이제
여러 날 지루하게 오래 내리는 비 이제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장마가 대개 6월 하순에 시작해서 한 7월 하순까지 이어질 때 계속해서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요즘에 우리가 느끼고 있듯이 그런 형태로 이제 비가 계속 내리는데 그 올해도 역시 그 비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남쪽 또는 제주도 중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내리는 강수의 특징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2-3시간 동안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가 네. 다시 또 숨고르게 들어갔다가 이런 형태가 원래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 패턴인데 예. 올해도 역시 과거에 안 그랬다가 올해만 그런 게 결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국지적으로 특히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때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띠 모양의 그런 강한 비구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놓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 내리던 곳에 계속 내리기 때문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7월 13일부터 14, 15, 3일간 충청도 지방에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서 그 궁평 지하차도 침수 피해까지도 있었는데 네. 자, 이런 형태의 비가 우리나라의 여름철 내린 특징이고 이런 형태는 또 내년 여름에도 또 반복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네, 예.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제 밤부터 남부지방에 또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이곳 상황 점검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나요? 네, 그 한 24시간 사이에 한 150에서 많은 곳은 180mm. 문제는 요즘에 시간당 한 7, 80mm 비가 상당히 내리기 어려운데 네. 각 관측 지점마다 갖고 있는 1시간 그 최다 강수량이 대개 한 50에서 한 70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그 연천, 포천 이쪽에 예. 시간당 70mm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역시도 충청도 지방에 시간당 한 70mm 비가 내려서 자, 이 정도 1시간에 70mm면 굉장히 많은 비거든요. 예.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어딘가는 분명히 침수가 되고 이런 예. 정도의 많은 비인데 최근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내렸다 그러면 시간당 한 100mm 넘는 비가 예. 그 며칠 전에 남부지방에 내려서 또 그 큰 피해가 났는데 영암, 해남 이쪽에 그 지하 주차장 또 역시 어김없이 침수가 되고 이랬는데 네. 자, 여름철 그 강수형 그 특징이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고 예. 그러한 내리는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우리나라 강수 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강수 형태들이 예. 전 지구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레바논에 뭐 하루에 300mm, 400mm 와서 예. 한 2년 전에 또 피해가 났고 리비아 이런 그 건조한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기가 그만큼 따뜻해졌기 때문에 네. 그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과거보다 분명히 늘어났고 자, 이게 이 대기로 방출된 수증기들이 전 지구적으로 어딘가에는 이제 폭염을 발생시키는 그런 형태가 최근 들어서 반복이 되고 있고 내년 역시도 여름에도 우리 북반구는 그러한 폭염, 예. 폭우가 자주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참 시간당 강수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지금 언급하셨던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해남에 200년에 한 번 오는 강한 비가 내렸다라고 점쳐지는데 지금 그렇다면 결국 하늘이 정말 뚫렸다라고 체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피해들이 발생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시간당 100mm면 우리가 지금 나타나 있듯이 그 저지대 침수 또 지하 공간에 이제 어떤 침수 이런 게 피해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특히 아까 시간당 100mm 정도면 그런 발생 빈도가 한 200년에 한 번 정도 내리는 그런 강수량이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에 서울에 1시간에 141.5mm의 비가 내렸거든요. 동작구에. 자, 이거는 100mm를 훨씬 넘는 그런 양인데 어마어마한 양의 비거든요. 그로 인한 어떤 도시 전체가 침수가 되고 이제 이런 피해가 났었는데
여름철에 그 재해가 늘 반복되는 게 그런 어떤 지하 공간 침수, 저지대 침수, 예. 농경지 침수, 강하천 범람, 자 이런 많은 비로 인한 그런 어떤 그 피해들은 뭐 여전히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비도 비인데 이례적으로 이번 남부지방에 내린 호우의 특성이 많은 낙뢰도 함께 네, 했다고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지금 이 통계적으로 하루에만 4,500번이나 네, 낙뢰가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체전선상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부딪히는 면을 전선이라고 하고 예. 특히 하층으로는 지금 남쪽에서 더 뜨거운 열대 바다로부터 더 멀리는 저 인도양으로부터 계속해서 한 1.5km 또는 3km 사이 예. 이 하층으로 따뜻한 공기들이 굉장히 몰려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상층 한 5km 정도 올라가서 보면 북쪽에서 찬 공기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자, 상층에 찬 공기가 놓이고 하층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또 강한 햇빛으로 인해서 낮에 지면 부근의 기온이 높아지면 하층은 따뜻한 공기, 위는 찬 공기가 만나게 되면 예.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그 불안정을 해소하는 게 소나기 그런 집중호우 형태고 또 천둥과 번개가 많이 치는데 그 매년 여름철 그런 그 대기 불안정에 의한 집중호우일 때 아까 그 천둥 번개가 몇 번 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게 늘 여름철에 반복되는 강수 패턴인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런 어떤 천둥 번개 발생 횟수가 더 많아진 건 분명합니다. 관측 장비가 뭐 낙뢰를 맞아 고장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4,500번이라는 게 한 달 동안 내리는 낙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하루에 그 정도의 예. 낙뢰가 되는데 자 이런 정도의 그 활성화된 그런 어떤 대류 현상이 아니면 예. 그렇게 그 천둥 번개가 매일 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때와 비교할 때 한 달 칠 천둥 번개가 하루 만에 칠 수 있는 그런 그 최근 장마 패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다 보면 지반이 약해지잖아요. 산사태 걱정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어김없이 올해도 산사태 피해가 나고 있는데 지금 지난 중부지방 경우 6월 29일 장마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오늘 17일이니까 약 한 20일 정도 지금 장마 기간 중에 비가 거의 매일 내리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반이 매우 약한 상태인데 자 경사가 한 30도 이상의 어떤 급경사진 지역은 많은 비가 내리면 산사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주변에 사는 분들은 특히 많은 비가 또 지금 오늘 이전에 지금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특히 산을 깎아대거나 또는 그 전원주택 조성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집안을 조성했다거나 이런 쪽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그 산사태가 갑자기 발생하는 건 분명한데 그래도 이렇게 어떤 그 바람이 없는데 소리가 난다거나 뭐 나무가 기울어진다거나 전봇대가 기울어진다거나 이런 어떤 산사태가 발생할 그런 전조 현상이 이제 주간에는 네. 눈으로 육안이 확인이 되니까 그런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산 주변 지역에서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역시 그 산사태 피해가 뭐 발생을 했고 매년 여름철에 많은 비가 오면 그런 우리나라 같이 산 경사지가 많은 지역은 산사태 위험성을 늘 안고 있습니다. 네, 매년 반복되는 어쨌든 극한 호우 상황을 저희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예방과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교육홍보본부장과 함께 호우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정부가 제시한 사직 처리 마감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전체 8.4%에 그쳤습니다. 사직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병원 측 연락에도 전공의들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정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사직 처리 마감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1,155명. 정부의 최후 통첩에도 주말 사이 고작 44명 늘어 전체 출근율은 8.4%에 그쳤습니다.
수련 병원들은 복귀와 사직 의사를 묻기 위해 연락하고 있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복귀를 하겠다고 의견을 내는 그 전공의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귀보다는 이제 사직을 할 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더라도 9월 달에 수련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병원들은 끝내 전공의들이 의사 표현을 안 한다면 일괄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의 반대 등 내부 반발 속에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면 내년 3월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직 처리 시점을 넘겨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오늘까지 판단을 유보한 병원도 여럿입니다. 정확한 복귀율은 오늘 나오겠지만 예상대로 높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복귀보다는 사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복지부는 사직 규모를 보고 또 다른 가시적인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시한 특례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들을 유인할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치고 번호판까지 바꿔달며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잠겨있지 않은 차를 찾기 위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두리번거립니다. 주차된 차들을 살피다 흰색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휴대전화 조명으로 구석구석을 비춰보더니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아파트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차량 넉 대를 훔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강북권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해 문이 잠기지 않았으면 시동을 걸고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따로 훔친 번호판의 글자를 유성펜으로 위조해 훔친 차에 붙여 경찰 수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를 훔치러 갈 때는 CCTV에 얼굴이 잡히지 않도록 뒷걸음질로 승강기에 들어가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집 앞에서 경찰과 마주친 A씨는 다른 사람인 척하다 전속력으로 달아났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범죄로 복역하고 지난달 말 만기 출소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를 구속한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국 유세 현장에서 총성이 울린 지 2시간 만에 지구 반대편 중국에서 트럼프 티셔츠가 인쇄됐습니다. 트럼프냐 점잖은 트럼프냐 누가 되든 똑같다면서도 미국 대선 판도에 중국 여론도 들썩이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귀에서 피를 흘리며 주먹을 치켜든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뒤론 파란 하늘에 성조기가 펄럭입니다. 미국 동부 유세 현장에서 촬영된 피격 장면이 지구 반대편 중국 남부 티셔츠 공장에서 인쇄됩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판매되기까지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它一定是个爆款，不用预测，因为我觉得比那些所谓的明星要够，可能顶个100倍吧。 선전 증시에 상장된 한 IT 업체의 주가는 하루 상승폭 제한선인 10%까지 반짝 뛰었습니다. 업체 이름이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뜻하는 걸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삼갔습니다. 中方已就此发布消息，对此我没有新的补充。 중국 관영 CCTV는 피격 당일 저녁 메인 뉴스에서 암살 미수 사건으로 소개했습니다. 영문 선전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분열하면서 정치 폭력이 늘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홍콩 봉황위성 TV는 트럼프가 총격을 당했지만 쓰러진 건 바이든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중국 때리기의 대명사로 통하는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에 현지 여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우주 탐사 등의 공동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협정으로 두 나라는 우주 공간의 평화로운 목적을 위한 이용과 관련한 법적 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의 암살을 놓고 대립해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급박한 국제정세 변화에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술탄국 오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9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만 경찰은 현지 시간 15일 저녁 수도 마스카트 와디카비르 지역에 있는 시아파 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자 9명 가운데는 총격 용의자 3명, 경찰관 1명이 포함돼 있고 범행 동기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독립전쟁 유공자 자녀를 대상으로 공무원 할당제를 추진하면서 대학가에서 격렬한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카 대학을 포함한 전국 주요 대학에선 학생 수천 명이 공무원 할당제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는데요. 이에 맞서 집권당인 아와미 연맹의 학생지부 회원들이 찬성 시위에 나서면서 양측이 충돌해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 안전에 대해 프랑스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오독사가 실시해 현지 시간 16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프랑스인의 68%가 관광지, 대중교통 등에서의 안전을 우려한다고 답했는데요. 응답자의 65%는 특히 약 5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팬존 방문을 걱정했고 응답자의 58%와 53%는 각각 경기장 입구와 경기장 내부 사건 사고를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향년 82세로 별세한 트로트 가수 현철 씨의 빈소에 가요계 동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은 현철 씨와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그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더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나는 다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서 노래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떠나시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형님,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항상 아버지 손잡고 목욕탕에 가면 아이고 내 새끼 왔나 하면서 그렇게 저를 이뻐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큰아버지 가시는 길에 하늘에서도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좀 슬픕니다. 우리 현철 선배님 본명이 강상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강씨라고 집안이다잉 그러면서 저하고 손을 꼭 잡아줬던 그런 생각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철 씨만 텔레비전에 나오면 무대 위에 서면 모두가 환호했던 온 국민이 너무나도 사랑을 했던 그런 가수가 우리 현철 씨가 아니었나. 네, 가수 현철 씨는 발라드와 댄스 음악이 주류를 이뤘던 90년대 대중음악계에서 트로트의 명맥을 지킨 가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트로트 열풍에 저변을 만든 가수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요.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공연에 관객만 10만 명을 모은 대표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무대입니다. 하늘색 옷을 맞춰 입고 공연장을 가득 메운 중년의 팬들은 아이돌 못지않은 팬덤을 자랑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멋져요. 지금처럼 트로트 음악이 가요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던 때는 1970년에서 80년대입니다. 나훈아와 남진, 김수희 등 걸출한 스타들이 1세대 트로트 음악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발라드와 댄스 음악이 가요 시장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트로트의 설 자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트로트를 지킨 가수가 바로 현철입니다.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으라이. 그 높은 데만 가면 자동으로 디비지. 특유의 꺾기 창법과 애절한 가사로 송대강과 태진아, 소론도와 함께 이른바 트로트 4대 천왕의 맏형으로서 90년대 트로트의 명맥을 지켰습니다. 2000년대 장윤정과 박현빈 등이 바통을 이어받았고 최근 트로트 열풍이 다시 불어 새로운 트로트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현철 선배님이 한참 히트할 당시에는 정말 뭐 트로트가 조금 약간 애면시도 됐던 그때 시기였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가수왕 상도 타시고 활발히 활동을 하셔서 지금의 우리 후배들이 더 이렇게 쓸 자리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현철은 20년이 넘는 무명 생활 끝에 이름을 알려 어려운 시대를 거쳐 산업화를 이룬 당시 시대상과도 잘 어울리는 가수였습니다. 오랜 가수 생활에도 한 번도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은 철저한 자기관리로 요즘 연예계에 던지는 메시지도 작지 않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숲이 키운 산양삼은 국내 유일한 특별관리 임산물입니다. 잘 관리된 우수한 단연근 산양삼은 산삼에도 버금가는 약효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숲,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초록빛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긴 줄기에 뿌리가 사람의 모습을 닮은 산양삼입니다. 산삼이나 인삼의 씨를 숲에 뿌리면 인공 구조물이나 사람의 간섭 없이 자라 산양삼이 됩니다. 전국에서 선별된 우수한 산양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길쭉한 가지와 풍성하고 매끈한 몸체를 자랑합니다. 씨를 뿌린 지 10년에서 15년 이상 된 고년근 산양삼입니다. 약효도 산삼에 버금갑니다. 효과가 기존에 이제 알려진 그 산삼의 항염증 효과라든지 항노화 효과라든지 이런 그 중추신경에 뇌에 미치는 그런 영향 같은 것이 거의 근접합니다. 산양삼을 주 원료로 개발된 19개 가공 상품도 선보였습니다. 술과 두유, 가래떡, 젤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효능도 좋아지고 또 가공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고년근 산양삼은 경매를 통해 판매되고 수익금 전액은 산불 진화 중 부상한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원의 치료비로 기부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IOC 위원 3명 가운데 1명인 유승민 위원이 8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코로나19에도 지구 44바퀴를 돌며 돈 주고도 사지 못할 귀한 인맥과 경험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2016년 리우에서 25일 내내 선수촌을 발로 뛰고 인사하면서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은 스포츠 행정의 꽃 IOC 선수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8년 올림픽 역사를 통틀어 중국인을 꺾은 유일한 탁구 단식 우승자 유승민은 선수 티를 벗고 어엿한 행정가로 거듭났습니다. 코로나19 특수 상황에도 스포츠 현장 최전선을 누비며 탄탄한 인맥과 정보, 경험을 쌓았습니다. IOC 위원이 되고 나서 한 110만 마일 정도를 탄 것 같아요. 그게 많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의 자산으로 남아있지 않나. 이번 파리는 IOC 위원으로 피날레 무대입니다. 유 위원은 오는 19일 출국해 성화 봉송부터 크고 작은 IOC 회의 참석, 메달 수여까지 빡빡한 일정을 애틋한 마음으로 소화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최초로 외부 공간, 특히 파리의 상징 센강에서 진행될 개회식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올림픽 개회식의 패러다임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이라고.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48년 만에 가장 적은 선수 144명이 출전하는 우리 국가대표 성적은 어떨까? 유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예상한 목표 금메달 5개보단 잘할 거라고 봤습니다. 콕 집어 탁구 혼합복식에서 12년 만에 메달을, 신규 종목 브레이킹 댄스에선 시상대에서는 새 역사를 꿈꿨습니다.
최소 규모가 같다고 최소한의 메달을 딸 것이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한 명의 스타에만 의존했다면 펜싱 같이 다양한 선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단체전, 수영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굴이 됐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뒤를 이어 IOC 선수위원에 도전하는 골프 박인비에 대해선 의지가 확고하고 열정과 준비가 대단하다면서 엄지척을 외쳤습니다. 선수로 4차례 연속 올림픽을 밟은 유 위원은 꿈의 무대에서 부담 없이 100%를 보여주자고 그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준비하신 만큼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YTN 조은지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36주 태아 낙태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사건을 어제 형사기동대에 배당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를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지난 12일 법률 검토를 거쳐 영상 속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 학설과 판례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일반적인 낙태와는 달리 무게 있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중태에 빠진 5살 아이가 닷새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가운데 경찰은 관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고 당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저녁 7시 20분쯤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이 벌어진 태권도장이 매매 전문 중개업체에 매물로 나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